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세계에서 거래액이 가장 많은 거래소로 올라섰습니다. 3위 업체도 국내 거래소가 차지할 정도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는 과열 상태입니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별도의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4월 출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할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공정위 직원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전통 제조 대기업 CEO들이 국제가전전시회 CES에 참가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글로벌 암호화폐 사이트 코인마켓앱에 거래액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글로벌 거래액 1위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또 하나의 국내 암호화폐 업체 빗썸은 3위를 기록해 한국의 암호화폐 과열 양상이 수치로 증명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오늘 하루 거래액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이 업비트로부터 거래액 데이터를 전송받아 올린 최근 24시간 기준 하루 거래액은 4조 7,496억 원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액 1위입니다. 업비트는 작년 12월 자체 집계로 하루 최대 거래액 10조 원, 하루 평균 거래액 5조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거래액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비트는 작년 10월 출범한 신생업체로 최근 서비스 최적화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달 중순 암호화폐 사이트 등재를 시작할 방침이었습니다. 코인마켓캡의 업비트가 하루 거래액을 공개하면서 업비트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액 1위 업체로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어제까지 코인마켓캡 순위 1, 2위를 다투던 홍콩의 바이낸스, 한국의 빗썸 등은 각각 2위, 3위로 물러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가 비이성적 투기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거래액 1위와 3위를 국내 거래소가 차지해 정부의 우려대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가 과열임이 입증됐습니다. 빗썸의 최근 24시간 기준 하루 거래액은 3조 7,405억 원으로 업비트와 합치면 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글로벌 순위 10위 내에 2개 업체가 있는 홍콩의 하루 거래액이 6조 3천억 원, 중국 거래소의 하루 거래액이 3조 7천억 원인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오는 4월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 질환을 가진 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실손 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다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일반 실손보험보단 월 보험료가 비쌀 전망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지난 1년간 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상품은 오는 4월부터 보험사별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실손 가입이 어려워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하셨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의 보장사각지대가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어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가입 심사를 대폭 줄인 게 특징입니다. 일반 실손보험은 가입 때 총 18개 사항을 심사하지만 유병력자 상품은 병력 관련 3개 항목을 포함해 직업과 운전 여부, 월 소득 등 6가지만 확인합니다. 또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은 암을 제외하고 모두 5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투약을 가입 심사 항목과 보장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병원 이용이 많은 고령층을 위한 기존 노후 실손보험도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 항목에 포함돼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한 겁니다.
보장 범위는 투약이 제외되는 부분만 차이나고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 행위를 보장하는 기존 실손보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합니다. 다만 고위험군 대상 상품인 만큼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 대비 높을 전망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는 50세 남성 기준 약 34,000원, 같은 연령 여성의 경우 약 49,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일반 실손보험과 비교해 각각 14,000원, 19,000원 비싼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부터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할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퇴직자 정관예우 근절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 시행 보름이 지난 지금 공정위의 모습이 어떨지 김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공정위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상조식 로비스트 규정으로 불리는데 공정위 직원들은 대기업 관계자나 로펌, 퇴직자 등을 만나면 5일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외부인의 출입과 접촉을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건데 정부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정관예우, 부정청탁 등 문제가 불거지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사실 공정위 고위직 출신으로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과 공정위 간의 유착 구조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내리면 이들이 나서 처벌을 완화하는 먹이사슬이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보름이 지났는데 하루 평균 2-3건의 보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대내외 시선도 있어 공정위 직원들은 몸을 사리며 아예 외부 접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특정 외부인 대상은 김앤장 등 28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와 회계사, 사건 담당 변호사 등 법률 전문 조력자, 공시 대상인 57개 기업 집단 회사에 소속된 공정위 관련 업무 담당자, 그리고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입니다. 공정위 직원은 이들 만나면 5일 이내 서면으로 대화 내용을 작성해 공정위 감사관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게 되는데 1차 경고, 2차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고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반기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 서면 보고의 불편함을 없애고 징계 수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의 개혁 의지가 여실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정관예우 등 적폐 청산의 칼날을 내부에 들이댄 김상조 위원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위가 보다 투명해지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전 세계 IT 가전 전시회인 2018 CES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CES의 화두는 고화질 TV 혹은 새로운 디자인의 냉장고였는데 올해 CES의 화두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으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이 같은 기술 변화 때문인지 전자대기업이 아닌 전통 제조업의 CEO들도 CES를 찾아 미래기술 변화에 동참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김상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와 현대차, LS그룹의 CEO가 올해 열린 CES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4년 연속 CES 전시장을 찾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올해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오로라와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인텔과 모빌아이 등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CEO들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취재진들과 만나 최근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가 보완해야 할 과제와 관련 ICT 기업보다 더 ICT 기업스러워져야 한다며 누가 먼저 하느냐가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 역시 철강업계 CEO로서 최두환 포스코 ICT 사장 등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했습니다. 권 회장은 이와 관련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확산하는 파워를 느꼈다며 AI가 단순하게 새로운 테크닉이나 이세돌을 이기는 AI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 산업으로 한계를 두지 않고 확산해 나간다는 게 이번 CES를 통해 증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조업에 AI 기술이나 스마트 기술을 입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방문 소감을 말했습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그룹의 미래 사업과 R&D 전략을 담당하는 주요 임원 10여 명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CES를 찾았습니다. CES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의 변화로 인해 미래 IT 산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주요 경영진과 세계 미래 기술이 집약된 전시회를 찾은 것입니다.
구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CES 주제가 스마트 시티인 만큼 LS그룹이 주력하고 있는 전력과 자동화, 그리드 사업에 접목할 부분이 많다며 또 자율주행차와 3D 프린팅, AR 등의 기술도 트랙터 사업과 제조 분야와 관련성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 CEO들이 미래 산업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투자 확대와 기술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 900선을 넘는 등 우리 증시가 활랑을 이어가면서 위탁매매 수익 비율이 큰 증권주들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 기조로 중기 특화 증권사로 지정된 중형 증권사 주가가 빛을 보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스닥은 16년 만에 종가 기준 900선을 돌파한 901.23에 장을 마쳤습니다.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인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2520선을 넘지 못하고 주춤하던 코스피도 오늘은 0.72% 상승한 2521.74로 종료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증시가 호황을 보이면서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주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매매 수익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은 오늘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전용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기 특화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 6개 중기 특화증권사 중 현재 증시에 상장된 곳은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KTB증권 4곳입니다. 특히 KTB증권의 경우 오늘은 다소 떨어졌지만 어제 하루만 16.8%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수혜를 보는 것은 비단 중기특화증권사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을 다수 내놓으면서 증권사들이 기업 공개 등 IB 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상장 요건 개편으로 잠재 상장 대상 기업 수가 62.7%가량 증가할 것이라며 IB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익도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20시간씩 줄 서는 모습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오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피스텔 분양도 아파트처럼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 오피스텔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정찬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덕분에 이제는 오피스텔 분양을 받을 때 20시간 넘게 줄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이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청약 시장을 규제할수록 오피스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일부 목 좋은 청약 현장에선 모델하우스에 수천 명이 20시간씩 줄을 서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노후 대비로 월세 수입을 기대하는 은퇴자나 투자 목적의 수요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은 청약 인파가 몰리는 장면을 소개하며 오피스텔 인기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이처럼 오피스텔 청약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아파트처럼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면 됩니다. 수천 명이 밤새 줄을 서는 모습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네, 그동안 이 오피스텔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렸던 이유는 단기의 차익을 뽑아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전체와 분당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됐지만 전국적으로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부산, 세종 등 지방에선 그동안 전매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오피스텔의 투기 수요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간에 3천만 원이 넘는 웃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 기간이 없어서 100만 원가량의 청약금만 내고 당첨이 되면 당첨 즉시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대파할 수 있습니다. 전매가 금지되면 이 같은 투기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피스텔 시장도 아파트 청약 시장과 마찬가지로 투기 수요가 줄고 또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는 겁니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분양할 때 그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분양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오피스텔 시장도 규제를 받으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좀 인기도 시들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떨까요? 네. 자, 올해 오피스텔 시장은 정부 규제에 더해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79,222실입니다. 작년보다 76%가량 늘었는데요.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입주 물량입니다. 내년에도 71,495실이 입주할 예정이라 오피스텔 시장도 공급 과잉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급이 많으면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공실을 없애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는데요.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확인해 보니 작년 말 기준 서울 지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4.87%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7월에 이미 5% 수익률이 깨진 건데요. 임대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를 시작한 2010년부터 임대 수익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연 임대료를 분양가와 보증금의 차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분양가 1억 원인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 임대 수익률은 6.66%입니다. 만약 분양가가 높거나 분양대금을 대출로 해결했다면 임대 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이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적인 오피스텔들이 직접적인 이제 규제를 받게 될 텐데요. 어느 지역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세종 등 29곳입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은 총 40곳인데요. 아까 말한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경기도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이신도시이고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등이 해당됩니다. 모두 부동산 과열 지역으로 거론됐던 곳이죠. 이런 인기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은 가수요가 빠져 거래가 줄겠지만 실수요자들이 노후 대비 등의 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오피스텔 시장 규제로 일어날 변화를 정창신 기자와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개정 하도급법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 원가가 증가할 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 규정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관련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재개정했습니다. 새 계약서가 사용된 거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원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도급 업체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 달 앞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0 규정을 355 플러스 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 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됩니다. 5만 원 이하 선물과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겐 5만 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과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 간 대출업의 등록 유예기간이 다음 달 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P2P 대출과 연계된 기존 대부업자는 유예기간 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P2P 연계대부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 원 이상 등 등록 요건을 갖추고 구비 서류를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에 내면 됩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미등록 P2P 연계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P2P 대출 이용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민의 대표 목돈 마련 상품으로 꼽히던 정기적금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정기적금 잔액은 34조 4,5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 감소했습니다. 정기적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예금하고 만기일에 약정금리로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2009년 1월 16조 1,226억 원이던 정기적금 잔액은 꾸준히 불어나 2013년 12월 38조 5,934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정기적금 잔액 증가 속도는 둔화하더니 2014년 11월부터 마이너스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증가율은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까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기적금이 감소한 것은 저금리인데다 저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대백화점이 올해부터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자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 후 3개월간 임금 전액을 보전해줍니다. 여기에 기존 출산휴가 7일을 포함해 최대 한 달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월 제도도 도입해 남자 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앱 분석업체 YG앱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앱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페이 사용자는 작년 12월 67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2018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신형 K3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2012년 출시 후 6년 만에 선보이는 풀체인지 모델로 기존 K3보다 차체가 커졌고 차로 이탈과 전방 충돌 방지 등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경부, 동해, 충북선 등 설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호남과 전라, 경강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 기간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평상시처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2매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시야는 뿌옇고 목은 칼칼한 하루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어제 쌓인 미세먼지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역은 다소 많은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고 있지만 이 밖에 전국에서는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내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그때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10에서 30, 많은 곳은 50mm 이상이 되겠고요. 전북과 경북 지역은 5에서 20, 이 밖에 중부지방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단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단 경북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강원 동해안은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모든 해상에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남부지방에 비가 그친 뒤에는 주말까지 눈이나 비 소식 없겠고요. 큰 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